네, 안녕하세요. 도암공동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목회적 제안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럼 직접적으로 저희 교회에 제가 어떤 변화를 주고 싶은지, 어떻게 우리 교회를 바꾸고 싶은지를 이야기를 할 건데요. 먼저 오늘은 대화와 회의를 구분해서 우리 교회에 어떤 형태의 대화들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해서 먼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은 우리 교회 안에 전교인 대화를 좀 많이 늘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전교인 대화라는 게 있는 걸 보고 매우 기뻐했고요. 하고 싶어 했지만 그 당시 운영위원들, 2017년, 18년 당시의 운영위원들의 생각은 그동안 우리 교회가 전교인 대화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쳐 있고 소모가 있었기 때문에 전교인 대화라는 말 자체에 어떤 종류의 트라우마가 있다. 그래서 전교인 대화를 하는 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제가 그동안 전교인 대화가 축소되는 것들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죠. 그리고 전교인 대화를 해도 좀 약간 피상적인 분위기에서 어떤 주제를 갖고 그냥 발표하고 끝나는 방식 정도였어요. 그런데 저는 전교인 대화를 좀 많이 늘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대화를 하지 말자는 의견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랑방이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또 다른 행사들이 많이 겹치다 보면 사랑방 모임도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밖에 못한다. 그런데 여기에 전교인 대화가 또 끼어들면 사랑방 모임은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의견 때문에 사실상 전교인 대화를 자주 하지 못했죠.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사랑방 모임을 1년이나 6개월이 아니라 3년 이상을 해보는 경험을 했고요. 만약에 이 경험이 좋아서 다음 사랑방도 한 3년 정도 텀을 목적으로 간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교인 대화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사랑방만큼이나 전교인 대화로서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희가 전교인이 뭐 많이 모일 때는 한 예배에 한 60명 모입니다. 그리고 적게 모일 때는 한 40명 모여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50명 모인다고 할 때 한 사람당 1분씩을 말하면 1시간이 잡히죠. 그런데 2시간 정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할애한다고 생각하면 한 사람당 2분 정도를 돌아가면서 말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2분만 말해서 뭐하게. 그런데 우리가 연말에 모였을 때 돌아가면서 한 사람당 2분씩만 말을 해도 서로 굉장히 소통하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그 정교인 대화를 통해서 어떤 안건을 두고 2분씩만 돌아가면서 말을 해도 저는 공동체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매우 좋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교회의 안건일 수도 있겠고 어떤 한 사람 개인의 삶에 대해서일 수도 있겠고 그냥 뭐 의미 없는 그냥 삶의 뭐 사랑방에서 나누는 것과 같은 삶의 나눔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정교인 대화를 꼭 그렇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말하는 구조가 아니라 사랑방별로 그 사랑방에서의 활동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우리가 수련회를 갔을 때, MT를 갔을 때 사랑방별로 이렇게 오락 프로그램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정교인 대화 때 서로 그냥 놀 수 있는 오락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돌아가면서 발표하기 위해서 소수의 몇 명이 그런 시간을 할애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예예요. 뭐 이번 주는 엄마사랑방의 주. 그러면 엄마사랑방에서 그 한 가정당 10분씩을 할애받아서 가정 브리핑 같은 걸 할 수도 있겠죠. 매달 한다고 가정하면은 1년에 한 10번에서 12번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하든 우리는 흥미롭게 이것들을 구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각자의 서사를 서로가 이해할 수 있고 각자의 생각을 알 수 있고 총회나 어떤 안건이 있을 때 그 안건에 대해서 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는 없거든요. 직원회에서는 직원회에서 해야 될 목들이 있고 운영이나 목협의에서는 운영이나 목협의에서 해야 될 회의의 목들이 있죠. 평소에 우리가 그 회의를 제껴놓고 우리의 서사를 듣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장들을 전교인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마련을 하자는 거죠. 그래, 첫 번째 제안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안은 예배 시간을 좀 소통의 장으로 같이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눈 내용들을 고민해 보면 예배의 장이 나눔의 장이기도 했어요. 이거를 위해서는 좀 희생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러려면 예배가 좀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설교 끝나고 질의응답도 받고 그리고 또 광고 시간에 정해진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서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 본인들이 직접 손드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기쁜 일이 있으신 분들 우리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어요. 아니면 군대에서 제대했어요.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그 자리에서 축복해 주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부탁할 거 힘든 일들이 있으신 분들 그런 걸 직접 그 현장에서 일어나서 발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다 함께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갖는 거죠. 우리가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에 나왔던 그 예배의 장을 그대로 우리 교회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 방식의 우리 공동체주의를 우리 교회 안에 담는데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죠. 저는 이런 예배 형태를 몇 번 제안을 했었지만 듣는 분들은 여러 방면으로 우려를 표했었어요. 일단 저는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해진 우려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 시도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부산할 수도 있겠죠. 질문이 매우 수준 낮은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누구나 다 아는 기초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질문들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고차원적인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다 같이 참아주는 거예요. 수준 낮은 질문, 난 다 아는 거지만 누군가 질문을 해도 들어줄 수 있는 거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질문을 해도 함께 참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서로 간에 대한 배려가 그냥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깔려지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저의 두 번째 제안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공동체주의를 담아내기 위해서 밥상 공동체를 확보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던 두 가지가 제가 사례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었던 외부 후원이 4개가 끊겼었어요. 저 때문에. 불우이웃 2명을 후원하고 있었는데 그거 끊었고요. 제 사례가 부족해져서. 그리고 교회개혁 실천연대 끊었고 복음과 상황을 끊었습니다. 그걸 끊으면서 저는 너무 진짜 가슴이 아팠는데 그거만큼이나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교회 식비를 줄인 거예요. 김밥을 먹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반찬 싸우는 걸로 바꿨죠. 물론 분위기 좋아졌죠. 많이 반찬 싸우는 게. 근데 그게 매주 그걸 진행하는 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그 반찬을 싸워서 나누는 게 좋지만 저는 그거에 돈을 아끼는 것 자체는 좀 반대예요. 제가 월급을 받기 위해서 그거를 아껴야 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미안하고 죄송했어요. 저는 교회는 말씀 공동체고 예배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밥상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비 지출에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과와 밥 먹는 거를 아끼지 말고 얼마나 많은 곳에서 성경이 함께 밥 먹는 것에 의미를 두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실천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근사하게 밥을 먹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 것. 김밥을 먹었잖아요, 전에. 근데 제 월급 때문에 그 김밥조차도 아꼈는데 좀 반찬을 우리가 그냥 밖에서 사오고 저희 교회에서 그냥 밥만 하더라도 반찬을 일일이 다 싸우고 싶으신 분들도 싸우고요. 그래서 어떤 반찬을 밖에서 구매를 해서 공수해 오는, 제가 이게 돈 계산을 안 해봐서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그런 밥상 공동체로서 서는데 좀 돈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매주 힘들면 한 주는 김밥, 한 주는 우리가 도시락 하던 대로 싸우고 또 한 주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반찬들을 외부에서 사와서 뷔페식으로 먹고 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정교인 대화를 하자 그랬잖아요. 그 정교인 대화가 있는 주는 뷔페식으로 다 같이 그냥 함께 현장에서 밥을 먹는 그런 날도 한 번은 갖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로 간의 소통의 기회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의에 대한 부분인데요. 공동체주의를 잘 갖고 가기 위해선 대화와 소통과 서사적 이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분명히 운영을 위한 회의도 정리가 잘 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 어떤 역할들이 들어와야만 하냐면, 제가 2017년도에 처음에 왔을 때 회의를 구성해서 진행을 할 때 제가 이제 소위 교회법에 근거한 어떤 회의를 적용시켜서 하려고 했죠. 가하시면 가하시고 반대하시면 아니요 해주세요 라든지 뭐 동의요 재창이요 반대 있습니까 하든지 그런 거를 적용해서 했더니 그때 여기저기서 막 그렇게 회의하지 말자고 막 반대 의견들이 있었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경험한 첫 번째 총회가 완전히 좀 엉망이 되고 막 시간도 막 지나치게 길어지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런데 교회법에서 말하는 그런 회의의 방식이 제가 지나고 나서 지금 돌이켜보면 훨씬 좋아요. 제가 은근슬쩍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훨씬 더 회의가 안정이 되죠. 그때 당시 여러 사람들이 주장했던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했던 그런 회의의 방식들보다 지금 제가 진행하는 회의의 방식이 훨씬 안정이 됩니다. 이게 의견을 차단하지 않아요. 분쟁을 없애기 위한 방식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많이 쓰는 회의법이지만 이게 국제회의 표준이에요. 국제회의 표준은 어떠냐면 의견이 들어오면 거기서 동의를 얻는 게 동의가 어그리먼트가 아니고 동의합니다 할 때 동의가 아니고요. 의견을 움직이다, 움직일 동자예요. move예요, move. 그래서 통과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의견을 통과시키기를 원하는 사람 들어요. 한 사람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또 찬성하는 사람을 묻죠. 두 번째 재청을 묻죠. 그 다음에 반대를 물어요. 반대가 없으면 그건 그냥 통과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싸움이 없죠. 반대가 있으면 반대자의 의견을 들어요. 그러면 그 반대자의 의견과 찬성자의 의견 두 개가 맥락을 구성합니다. 회의는 이렇게 맥락을 중심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초반에 경험한 우리 교회 회의 방식 중에 제가 다루기 매우 어려웠던 건 뭐냐면 이렇게 두 개의 맥락이 구성됐는데 이 맥락의 세부 사항들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회의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맥락이 구성되면 먼저 이 두 개의 맥락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A안과 B안이 있으면 이걸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세부 사항이 이 B안에 여러 사항이 나왔으면 이 B안에서 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A안과 B안을 갖고 이야기를 할 때 이 B안에 대해서 주장을 한 전체 맥락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B안 내에서도 이 B안을 제안했던 사람의 의견하고 완전히 일치하진 않거든요. 세부적으로 다른 지점들이 존재해요. 그러면 여기에 찬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3안을 내요. 그럼 이러면 이제 회의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A안과 B안이 왔으면 일단 결정하고 이걸 다시 분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맥락적 구성으로 회의 안건을 처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찬성과 동의, 찬성과 동의, 찬성과 동의가 반복돼서 나오면서 회의가 결정되는 구조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를 4안, 4안, 5안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나는 그것과 조금은 달라요. 나는 그것과 또 조금은 달라요. 막 이렇게 회의가 구성되면 막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의법을 저는 제안을 합니다. 회의법이 대화와 섞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바 우리 교회의 그 초기의 회의의 방식들은 대화와 회의를 자꾸 섞고 싶어요. 그래서 회의 시간에 대화와 설득의 시간을 갖고 싶어요. 물론 회의의 그 안건에 대한 설득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거. 안건과 안건이 있는데 이 안건 처리에서 소외되는 어떤 부분들이 발생하는데요. 이 소외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맥락적 구성이 안 돼요. 그럼 회의는 진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회의도 배워야 돼요. 회의법이 있고 회의도 배워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대화와 회의를 구분하고 회의에 대한 교육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민주적 운영을 회의를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교인들이 회의를 배워야 돼요. 특히 운영위를 하거나 목협의를 하거나 직원회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회의를 배워야 합니다. 회의를 배우지 않고 회의에 참여하면 회의가 매우 어려워져요. 그래서 회의의 맥락적 구성의 기준들 뿐만 아니라 회원 전명과 각부 보고와 안건 처리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이게 시간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하는 게 시간을 절약하는 겁니다. 이런 걸 안에서 발생하는 기타 건의사항에서 루즈해지게 만드는 것들을 루즈해지지 않게 만들기 위한 방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오랜 기간 회의를 해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회의의 원리를 배우고 결정 구조의 과정을 배우고 왜 동의를 하는지, 왜 제창을 하는지, 왜 반대를 하는지, 그 반대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세부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기타 안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배워야 합니다. 물론 회사마다 또 그 회사의 목적에 따른 회사 나름의 회의 방법들이 있죠. 목적이 다른 거예요. 막 새로운 팍팍 튀는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토의의 경우는 막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죠. 막 던지는 거예요. 그것과 안건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는 혼동되면 안 돼요. 근데 총회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브레인스토밍 하자 그러면 이게 섞여버리면요, 대책이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화와 회의를 구분하고 대화의 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회의는 명료하고 깔끔하게 교육을 통해서 회의 방법을 배워서 진행을 하도록 구조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공동체 주의로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소통하면서도 건강하게 결정되는 구조를 다 가지고 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목협의와 운영위의 구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